비르츠가 볼을 받으러 내려서면 하베르츠가 포켓으로 내려서면서 상대 센터백이 끌려 나온다면 균도안이 전방으로 침투하기도 하고 무시알라 역시 볼 쪽으로 이동하며 과부하를 걸어 원터치 내지는 투터치에 간결한 3자 패스를 이어가며 압박을 풀어내는 등.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23-24 시즌이 끝나고 이제 각 팀의 스타들은 자국 대표팀으로 돌아가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유로 2024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이번 유로 개최국이자 우승 후보 중 하나인 나겔스만이 이끄는 독일 대표팀의 전술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4-2-3-1 대형으로 빌드업을 시작하는 나겔스만의 독일은 공격 시 좌우 풀백 미텔슈테트와 키미히가 전진하여 폭을 벌리고 투볼란치 중 토니 크로스가 센터백 리디거와 요나탄 타 옆에 붙으며 3백을 형성, 6번 자리는 안드리히가 점유하고 좌우 윙어 비르츠와 무시알라는 8번 자리로 늘어오며 10번 자리에 빈도안, 최전방의 하베르츠가 서는 3-1-6 대형을 기반으로 공격을 펼치며 나겔스만이 19-20 시즌 라이프치히에서 챔스 4강의 업적을 이뤘던 당시와 비슷한 대형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좌우 풀백 키미히와 미텔슈테트는 기본적으로 높게 전진하여 넓게 벌려서면서 좌우 사이드에 폭을 벌립니다. 후방에서는 요나탄 타가 레버쿠젠에서와 마찬가지로 3백의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리디거는 전진성을 통해 뒤로 내려선 상대를 끌어들이곤 합니다. 대표팀 은퇴 후 나겔스만의 요청으로 돌아오며 이번 유로를 끝으로 선수생활 은퇴를 예고한 토니 크로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처럼 6번 자리와 좌측 후방으로 가며 안정적인 볼 소유를 돕고 빌드업의 중심으로서 적재적소의 볼을 순환시키며 경기를 조율하며 상대가 좌측면으로 몰릴 때 우측면에 정확한 반대 전환을 보여주면서 흔들렸던 독일 대표팀의 중원을 안정화시켰습니다. 6번 자리에는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젠 중원에서 공격 전개뿐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낸 안드리히, 혹은 브라이튼 데제르비볼 공격 전개의 핵심이었던 그로스가 간결한 연계로 볼을 순환 및 전진시키고, 지난 시즌 트래블을 이룬 펩시티와 이번 시즌 바르샤 사비볼에서 모두 포켓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균도안이 10번 자리를 중심으로 포켓 지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좌우 8번 자리에는 독일의 현재이자 미래 비르츠와 무시알라가 위치하면서 간격이 좁은 포켓 지역에서 3자 연계를 펼치거나 돌아서서 키패스 혹은 직접 슈팅을 이어가고 사이드로 벌려서서 개인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볼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르테타의 아스날에서 2선과 전방으로 가며 한 단계 더 성장한 하베르츠는 최전방을 중심으로 포켓 지역과 사이드까지 폭넓은 움직임을 갖습니다. 공격 시 풀백들이 전진하여 사이드 폭을 벌리고 크로스가 센터백 옆에 붙으며 3백을 형성, 안드리히가 6번 자리, 윙어들이 8번 자리로 들어오며 균도안이 10번, 최전방의 하베르츠가 서는 3-1-6 대형을 형성하는 나겔스만의 독일입니다. 현재 독일 대표팀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무기는 화려한 중원 라인업을 필두로 한 중앙 지형적 공격입니다. 4-2-3-1에서 미드필드 5자리에서 우선 윙어 자리에는 사네, 그나브리, 브란트, 베르너 등 직선적인 공격을 취할 수 있는 윙어들이 부진하자 사네는 주전에서 제외, 나머지는 모두 명단에서 탈락시키며 대신 이 자리에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의 비르츠와 무시알라를 배치합니다. 또 중원에는 고레츠카, 엠레잔 등 중원에서 힘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유형을 배제하고 비슷한 유형이지만 사비 알론소 밑에서 공격 전개를 익힌 안드리히와 균도안, 토니 크로스, 그로스 등 기술적이고 지능적인 유형의 선수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공격 시 풀백들이 폭을 벌리면서 이렇게 볼 다루는 기술이 좋고 축구 지능이 높은 선수들이 중원에 보이며 중앙에서 좁은 간격을 두고 과부하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원에서는 포지셔닝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간결한 연계 플레이를 이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비르츠가 볼을 받으러 내려서면 하베르츠가 포켓으로 내려서면서 상대 센터백이 끌려 나온다면 균도안이 전방으로 침투하기도 하고 무시알라 역시 볼 쪽으로 이동하며 과부하를 걸어 원터치 내지는 투터치에 간결한 3자 패스를 이어가며 압박을 풀어내는 등 중원에서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과부하, 3자 패스를 통한 중앙지형적 공격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경기를 지배하는 나겔스만의 독일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특징은 수직적인 패스입니다. 이 수직적인 패스는 나겔스만이 호펜하임을 거쳐 라이프치히,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공격 패턴인데요. 선수들이 3-1-6 대형으로 살 때 6번 자리와 8번 자리, 10번 자리를 모두 점유하면서 상대 라인과 라인 사이에 선수들이 배치되고 또 상대 수비 사이사이에 선수들이 배치되면서 중앙에서 수직적인 전진 패스를 연결할 옵션이 많아집니다. 중앙에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수직적인 전진 패스를 시도하고 이때 곧바로 원터치 내지는 투터치로 백패스 내지는 리턴 패스를 내주고 시야가 앞을 바라보는 볼을 연결받은 선수가 다시 한번 전진 패스를 보내는 수직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역시 곧바로 백패스를 내줄 때 이번에는 볼 주변 선수가 3자 움직임을 취하면서 뒷공간을 공략하는 패턴이 자주 등장하며 이러한 수직적인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허물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렇듯 포지션 플레이를 기반으로 공격 시 3-1-6 대형으로 각자에게 할당된 공간을 점유하면서도 센터백들이 후방을 지키고 풀백들이 사이드 폭을 벌려놓은 상황에서 중원에서는 포지셔닝에 치중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가며 서로 좁은 간격 속에서 수직적인 패스, 3자 연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관계주의적인 요소 역시 어느 정도 가미가 된 나겔스만의 독일 대표팀의 주요 공격 방식입니다.
센터백들이 후방을 지키고 풀백들이 폭을 벌리는 상황에서 중원에서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볼 쪽에서 과부하를 걸고 간격을 좁게 하여 간결하고 수직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합니다. 역시 센터백들이 후방을 지키고 풀백들이 폭을 벌린 상황에서 중앙에서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볼 쪽에서 과부하를 걸어 좁은 간격에서 간결한 연계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역시 풀백들이 벌려서서 사이드 폭을 벌리면서 미드필더들은 중원으로 들어와서 중앙에 과부하를 겁니다. 이때 후방에서 상대 수비 사이로 수직적인 전진 패스를 보내고 중원에서는 원터치로 뒤로 내줍니다. 이어서 또다시 수직적인 전진 패스로 포켓으로 진입. 포켓에서 무시할라가 좁은 공간에서 돌아선 뒤 침투하는 하베르츠에게 직선적인 침투 패스를 연결하면서 중앙에서의 직선적인 패스로 순식간에 득점 찬스를 맞습니다. 이렇게 중원에서 중앙지향적인 공격을 펼칠 때 좌우 풀백 미텔슈테트와 키미이는 기본적으로 높게 전진하여 넓게 벌려서며 사이드에 폭을 벌리면서 중앙으로 밀집된 상대 수비에 횡간격을 벌리는 역할을 하고 사이드에서 1대1 드리블을 시도하기보다는 중원과의 연계에 집중합니다. 볼이 사이드로 오픈되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하는 윙어에게 연결하여 윙어의 컷백과 크로스를 가져갈 수 있고 이때 파이널 서드로 진입하면서 박스 안에 많은 숫자를 투입하여 득점의 확률을 높이는 나겔스만 공격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또 윙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할 때 상대 수비를 끌고 들어가 공간을 만들면 풀백이 중원으로 볼을 투입하여 중원에서의 3자 연계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전방에서는 6명의 공격수가 상대 수비 라인에 대해 6대4 내지는 6대5 수적 우위를 갖는데요. 때문에 한쪽 사이드에서 볼이 전개될 때 반대편에는 윙어와 풀백이 상대 풀백에 대해 2대1 수적 우위를 갖기 때문에 한 번에 반대로 전환하여 이를 공략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풀백들은 사이드에 벌려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중원으로 들어오는 움직임도 가져갑니다. 빌드업이 전개될 때 윙어가 벌려서서 사이드를 점유한 상황이라면 풀백은 안으로 들어가 8번 자리를 점유하고 공격 과정에서 윙어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를 통해 사이드로 들어온다면 풀백은 중앙으로 들어가며 8번 자리를 점유하며 포지션 체인지를 가지며 이때 볼이 사이드로 오픈되면 풀백은 언더래핑을 통해 공간을 창출하여 윙어에게 드리블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동선은 특히 직선적인 윙어의 유형인 피리이와 사네가 후반전에 들어오면 더 자주 나타나며 좌측면의 경우 슈투트가르트에서 비슷한 동선으로 호흡을 맞춘 미텔슈테트와 피리이가 우측면은 바이른 미넨의 사네와 키미이가 호흡을 맞춥니다. 또 미드필더 성향의 키미이의 경우 사이드에서 볼을 받으러 내려서거나 중원으로 들어오면서 크로스, 안드리이와 함께 3선에서는 2-3-5에 가까운 대형이 활용되기도 하며 키미이가 내려선 상황에서 상대가 키미이를 압박하기 위해 끌려온다면 이때 생기는 공간으로 무시할라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하면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풀백들이 사이드에 폭을 벌리면서 상대 수비 횡간격을 벌립니다. 사이드로 볼이 오픈될 때 비르츠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하여 상대 수비를 끌고 들어가 중원에 만들어낸 공간을 활용하여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이때 하베르츠가 내려서자 상대 센터백이 끌려오면서 후방에 공간이 만들어지고 하베르츠가 리턴을 내줄 때 무시할라가 빈 공간으로 침투하며 귄도안이 침투 패스를 넣습니다. 하베르츠는 다시 한번 3자 움직임을 가져가고 귄도안, 무시할라, 하베르츠의 3자 연결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윙어가 벌려서면서 풀백이 8번 자리를 점유합니다. 풀백은 윙어에게 볼을 오픈한 뒤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를 끌고 들어가 공간을 만들어내고 윙어가 안으로 치고 들어간 뒤 슈팅을 시도합니다. 개최국이자 우승 후보로 꼽히지만 독일 역시 몇 가지 약점을 지닙니다. 우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여느 공격적인 팀들과 마찬가지로 상대 역습에 대한 리스크를 지닙니다. 특히 공격 시 풀백들이 높게 전진하면서 풀백 뒤쪽 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큰 편인데요. 공격이 끊기며 역습을 허용할 때 덴벨레처럼 빠른 윙어가 풀백 뒤쪽 공간을 공략하면 한 번에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공격 시 중원을 장악하고 상대를 뒤로 밀어내면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며 좁은 간격을 형성하는 독일은 이러한 역습의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볼이 끊길 시 좁은 간격을 활용해 볼 주변의 선수들이 곧바로 재차 압박을 가하며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압박이 풀리게 되면 역시 위험한 상황을 노출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센터백들은 주로 리디거, 요나탄타, 슐로터백 등 발이 빠른 선수들로 배치합니다. 이에 더해 독일은 선발 라인업에서 귄도안, 크로스, 키미이 등의 기동력의 문제를 갖습니다. 상대의 속공 상황이 많아질수록 이 문제는 더 커지는데요. 때문에 독일은 마찬가지로 볼이 끊길 시 높은 위치에서의 역압박을 통해 상대의 속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고 또 상대가 빌드업을 진행할 때는 전방 압박을 펼치다가도 압박이 풀릴 시 빠르게 수비 대응을 가다듬어 미드블록으로 전환하여 상대의 속공을 통제하고 지공 상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동력과 활동량이 좋은 안드리히, 하베르츠 등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최전방에 확실한 스코어러가 없다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우승을 노리는 팀들을 보면 잉글랜드의 케인, 프랑스의 은바페처럼 한 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공격수가 존재하지만 독일 대표팀에는 이와 같은 공격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귄도안, 비르츠, 무시알라, 밀러 같은 이성 공격수들과 하베르츠, 필프루크 같은 최전방 공격수들이 득점을 분담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고 영리한 감독 나겔스만의 전술과 화려한 중원의 선수진을 바탕으로 유로 우승을 노리는 개최국 독일이었습니다. 몇 가지 약점 역시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토니 크로스의 완벽한 라스트 댄스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